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시장 바로 7월에 들어서 이 매매가의 그래프와 이 전세가의 그래프가 이 변곡점을 맞으면서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따라 앞으로 이 중요한 키워드인 우리 일반 서민들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이 전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 시장, 하반기의 전세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올해가 아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또 시장이 변화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7월 들어서 이 한국감정원 자료입니다. 지금 강남과 서울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7월 1주차부터 상승으로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리고 강남 4구의 경우에는 바로 6월 달부터 한번 살짝 올랐다가 다시 0 찍고 7월 1주차부터 위로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가장 중심은 바로 이 서초구 일대 이 재건축 이주 수요로 인한 이 전세 수요의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이제 공급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하는 모양새를 최근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전세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전세가가 당장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라고 물으신다면 올 하반기에 아주 큰 이벤트가 있죠. 일단은 이 강동구를 중심으로 강동구에만 마녀 세대가 또 입주 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 물량을 시장이 얼마만큼의 시간 텀을 두고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그래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강동구 물량을 제외하고 이제 수도권의 물량도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의 물량 보면은 이 서울권과의 거리가 좀 상당히 벌어져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서울권 내의 입주 물량은 앞으로 공급이 감소되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한 지역 내에 많은 세대가 쏟아지는 것일 뿐이지 이 서울 전체에 많은 물량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물량도 이 전체적인 이 시장의 모양새를 봤을 때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강동구에 한 번의 변곡점, 그래프 변화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셔라. 매매든 전세든 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올 하반기에 또 둔촌주공 이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동구 지역에 여러 가지 기회들이 사실상 올 하반기에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강동구는 아직도 하락 중입니다. 지금 37주 연속 하락 중이에요. 근데 서울 전체로 봤을 때 왜 이 전세가가 반등을 하고 있을까? 왜 그래프가 변화했을까? 상승으로.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 플러스 공급 물량입니다. 자, 일단은 이 9.13 대책 이후에 이 투자 수요에 대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 투자 수요가 많아야 사실 임대 공급 물량도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임대 사업자 혜택이 대폭 축소되는 바람에 임대 등록도 이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좀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현재 이 전세 수요가 조금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지난 상승기의 가격 급등과, 그래서 서울의 이 아파트 중위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에서 6억 이하의 아파트가 거의 눈에 띄게 감소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규제를 얘기할 때 6억 이하 아파트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6억 이하 아파트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아파트, 뭐 1급지를 보면은 거의 뭐 12억대, 그리고 상급지 보면은 뭐 10억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지불을 해야 아파트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두껍다. 그리고 두 번째, 금융규제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금액이 자산이 많아야만 이러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매매 불능, 그러니까 아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매매 불능 수요가 지금 많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수요들이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는 이 전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이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분양가 통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HUG의 분양보증 강화, 뭐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이 로또 아파트들이 들어올 것이고 아파트는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조성하는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무주택인 분들이 주택을 구매하기보다는, 어렵게 돈을 주고 구매하기보다는 이 대기에 있다가 이런 분양을 적극적으로 노려야겠다라는 이 대기 수요로 전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기 수요도 마찬가지고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렇고 갈아타기 수요도 그렇고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신축 아파트거든요. 신축 아파트를 기다리고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결국에는 신축 희귀 현상 때문에 이 아파트의 그 양분화, 시장 양분화는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이 공급 물량이 늘어날 정책들이 아니죠. 사실상 공급 물량은 감소할 정책들입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통제를 하더라도 분양에는 문제 없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태까지의 이 선례를 보면은 두 차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펼친 적이 있었고 두 차례 모두 같은 결과로 수렴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공급 감소와, 지금 공급 감소가 우리가 주택이 모자른 그런 공급 감소를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런 폭락론자나 하락론자는 집이 남아 돈다는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반지하라고 해서 그걸 주택으로 보고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도 우수한 주택을 사고 싶어서 금액을 모으고 돈을 모으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을 샀을 때 좀 더 좋은 상급지로 가고 싶고, 마포로 가고 싶고, 마포에선 또 송파로 가고 싶고, 송파에선 또 강남으로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 테크니컬인데 이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본인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현혹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기회가 언제 나오는지를 체크하셔서 적극적으로 잡으시는 것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기회를 놓치시고 후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전의 상승기들 겪어보셨을 거고, 일부 분들은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이 80년대에 행했던 분양가 상한제도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결국에는 전세가 상승, 매매가 상승으로 수렴을 하거든요.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그런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그 상승 기류도 지금 당장은 크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아파트라는 재화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할 때 공급을 빨리 하고 싶어도 최소한 3년, 길게는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전의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이전의 분양 물량으로 인해서 물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시장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요. 조금만 시간이 흐른다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신축은 그만큼 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경제 상황이 이렇게 거지 같은데, 그리고 안보도 안 좋고 경제 상황 안 좋고 정치권역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들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IMF도 마찬가지고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 그 시기에 오히려 부자는 늘어났습니다. 자, 항상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이 어떤 지역, 예를 들어 강남을 예로 들었을 때 강남이 2개, 3개는 아니죠. 강남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100명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지 1000명, 전 국민, 뭐 5천만 국민이 주고받고 해서 강남 가격을 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만의 리그에서 최상위 포식자로가 된다면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 옮기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 마용성, 그리고 뭐 강남, 이런 식으로 옮겨가는 거죠.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이 희소가치, 지역적 희소가치와 그리고 연수, 연차, 신축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른 희소가치, 이 두 개가 접목돼서 전세가가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앞으로의 이러한 전세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죠. 금리 인하는 바꿔 말하면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악화돼 있고 침체기라는 것을 대변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져서 현재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아직 정권이 꽤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금융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매매 수요가 탄력을 받아서 크게 늘어날 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매매가가 급등하려면 추격 매수 수요가 발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러한 규제 때문에 투자 수요가 차단된 상황에서는 원래 가격 급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갈아타기 수요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일정 기간 동안 이 매매 수요는 계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일 거고요. 거래 절벽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전세 수요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로 인해서 증가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금리 인하 때문에 이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은, 부담은 좀 더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전세자금 대출 부채가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 전세 수요자 기반이 매우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급 감소, 입주 물량 감소가 결합이 되면은 당연히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1급지를 중심으로 크게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보면 강남 재건축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얘기가 나오니까 가격이 멈추고, 그 다음에 옮겨 불이 붙은 곳이 바로 이 갈아타기 수요들이 신축, 준신축, 이 단지들에 지금 몰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건 잘못된 말이고요. 지금 중위 아파트나 일부 하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급매물도 틈틈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호가도 지난번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 기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거래가 된 부분들은 거의 다 상급지들 위주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이로 인해서 상위 시장과 하위 시장의 갭이 조금 더 벌어진 상황입니다. 같이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윗동네가 좀 더 위로 도망간 거예요. 자, 따라서 이 하반기 시장 그리고 내년 장이, 이 하위 시장이 추가적으로 갭 메우기를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어차피 이 매매 수요가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또 포인트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세난의 서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 사이클과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서막 초기에 또 기회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실 거는 가장 저렴해진 입주장을 좀 노리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입주장이 어디겠습니까? 말 안 해도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강동구 지역 기회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전세든 매매든 이 기회가 옵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 이 물건의 타입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임대사업자 물건을 여러분들이 전세로 들어가신다면 오랫동안 이 가격의 움직임 크게 받지 않죠. 5% 상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가 있다는 점 인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권이 앞으로도 꽤 남아있기 때문에 정권 지속 기간 동안에 이 매매 수요가 크게 증가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폭등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 큰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번 금리 인하가 됐다라고 해서 그 정도의 큰 힘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 좀 맞지 않죠. 하나의 좀 변환점이 하나 있는데, 그 변수는 뭐냐면 이제 올 하반기부터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이 보상금리,
침투하면 또 시장 그 주변 근처의 땅값을 시작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또 자금이 돌 수 있거든요. 이미 뭐 땅값이 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위주로. 그래서 이것들도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이 변수들 또한 추가적으로 좀 주택을 모으는데 큰 힘을 주기에는 사실상 뭐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또 그것을 가만히 내비두지 않겠죠. 규제를 또 추가적으로 낼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매매 시장에는 플레이어는 100명뿐입니다. 이 100명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은 갈아타기 수요가 중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만 올라가고 아닌 지역은 가만히 있는 중위시장도 지금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바심을 느끼고 빨리 뭐 매입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단지를 구하고 기회가 있는 단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주택이 2개든 3개든 주택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주택을 지금 더 사서 모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던 저찌됐던 규제가 현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쪽을 향하고 있죠. 여기에 구태여서 반대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미래 가치가 뛰어난 부동산이라고 해도 내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라면 추가적으로 주택을 모으시는 것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증여를 통해서 아니면 임대 등록을 해서 추가적으로 남이 좋다고 해서 주택을 더 사모으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관망을 하시거나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관망을 하거나 주택이 여러 개 있으면은 좀 우수한 것으로 좀 바꿔놓는 것 요런 거는 괜찮으신데 더 사서 모으는 거는 사실 지금 상황에 맞진 않아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도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겠죠. 이렇게 규제가 심한 주택 시장보다는 비주택 시장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상가주택 괜찮은 것들 요즘에 저렴한 금액대로 나와 있는 것들 꽤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물건들을 좀 정리하시는 분들 꽤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대체주택 시장 역세권이나 아니면 주요 호재가 있는 곳에 오피스텔이나 이 다세대주택 이런 데서 월세 세팅을 좀 해놓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일찍 먼저 진입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올 7월 들어 전세 그래프가 위로 방향을 바꿨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올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부분과 이 투자자는 어디에 주목하면 좋은지 그리고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부분들이 이 일련의 요소들이 전세가가 위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이 토대,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 정권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다음 정권이 올 때쯤이면 전세난이 또 한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